대한민국이 지금 건국이 된 지가 이제 70년이 좀 넘었죠. 정확하게 우리가 국제법상 대한민국으로 인정을 받은 게 1948년 12월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때 단독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국제적으로 공의를 받은 게 그해 12월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건국일이 70년이 좀 넘었죠. 그러면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선진 대국으로 오게 되었나,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48년 유엔으로부터 12월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건국이 1948년 8월 15일 그날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948년 8월이 건국일이 아니고 1919년 3.1운동인가? 그때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을 때 그때가 건국일이다. 건국 100주년 주장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건국 100주년 주장을 한 상해 임시정부, 그때를 건국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왜 그래 주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에 한마디도 언급도 없고 국민들도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국가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우리 땅이 뺏겼죠.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영토를 다 삼켰죠. 그 다음에 주권이 없었죠. 이 선거는 국민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가의 3대 요소 중에서 2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한민국은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가라고 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3가지 요소가 충족된 게 해방 이후에 헌법 만들고 대통령이 처음 탄생하고 할 때 1948년 8월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론을 왜 부정하고 1919년도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하자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할 때는 국민들이나 언론이 그 배경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요즘 쑥 들어가 버렸죠. 하질 않죠. 건국 100주년 주장. 그 주장은 첫째 배경은, 논리 안 맞는 주장을 하는 첫째 배경은 한반도의 정통성 문제입니다. 만약
1948년 8월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하면 북한은 정통성이 없는 국가가 됩니다. 북한이 국가로 국제사회에 인정받은 것은 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때입니다. 그 전까지 북한은 세계사회에서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남과 북이 공히 정통성을 가지는 한반도의 양대 세력으로 되어야 되는데 91년 유엔 가입 전에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면 국가 참칭 세력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래 되기 때문에 늘 정통성 싸움에서 북한은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정권이 들어와서 1919년인가 상해 임시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를 정통성 있는 국가로 하고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나머지에 48년도에 해방되고 난 뒤에 남북이 분단됐다. 그 분리된 국가가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북한 입장으로서는 그만큼 정통성 시비를 벗어나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 세울 때 그때를 건국일로 하자 이런 억지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2차 대전 후에 세계 2차 대전 후에 동구권을 한번 보십시오. 동구권의 불가리아 모든 나라들 그 루마니아 전부 그 동구권의 그 나라들은 뭐가 됐습니까? 소련의 위성국가가 됐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중국이 공산당이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그 당시에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세계의 절반이 붉은색이었어요. 특히 2차 대전 후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팽창 정책으로 동구권을 전부 점령을 하고 북한은 김일성이를 보내가지고 점령을 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단독정부가 48년도 수립이 됐지만 그 이전에 북한은 이미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김일성으로부터 수립됩니다. 이미. 그래서 1948년도 8월에 단독정부를 세운 것은 공산주의를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막은 것. 지금 아마 이 정부 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격하고 비난하고 또 어느 대학 교수는 방송에 나와서 이승만 뼈를 파내자 그런 거건의 소리를 하는 걸 내가 보면서 어떻게 역사를 지우자고 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왕조시대에서 일제 치하에 들어가고 다시 독립을 해서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나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동구권하고 소련이 전부 잠식을 할 때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이 남쪽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그분이 말년에 독재를 하다가 쫓겨난 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공산치하에서 막아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방 이후에 그 혼란기에 수립한 게 이승만 대통령. 두 번째, 해방 이후에 우리는 6.25 전쟁 50년대에 거칩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밀립니다. 바야흐로 한반도가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런데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이 지원이 와서 다시 북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휴전협상이 판문점에서 2년간 계속이 됩니다. 그 2년 동안 38선 경계로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휴전을 해버리면 나라 국제부서이 정해져 버리니까. 아마 그 당시 2년간 사상한 국군이나 유엔군들은 그 전쟁 기간 내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한 채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참 휴전협상이 진행될 때 미국이나 유엔군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전부 휴전을 원했어요. 북한도 휴전을 원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휴전을 반대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우리 통일을 해야 됐다. 북진 통일을 해야 되겠다. 전쟁 계속하겠다. 근데 미국으로서는 빨리 휴전을 해야 되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하고 계속 전쟁을 주장하니까 이 늙은 노인네가 미국으로서 눈에 가십니다. 휴전하고 싶은데 휴전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정한 게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거예요. 그제도에 있던 북한에서 우리가 포로로 잡은 수만 명을 휴전을 하면 북한으로 되돌려줘야죠. 포로들이니까. 포로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산주의 반대하는 사람은 석방한다고 이래갖고 새벽에 전격적으로 석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휴전이 더 어렵게 돼버렸죠. 북한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그래가지고 미국과 외교 끝에 얻어낸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남침을 또 당할 때, 다른 나라부터 침략을 당할 때 미국이 와서 지켜주기 바란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가 1950년까지 이 동북아시아에,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크리미아 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라고 했어요. 1950년도 20세기 초반에는 초중반까지 이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화약고였습니다. 그 무렵에 한번 보십시오.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노일전쟁이 일어났죠. 만주사변이 일어났죠. 2차 대전이 일어났죠. 6.25 동란이 일어났죠. 불과 50년 안 되는 사이에, 한 30년 사이에 세계 대전급의 전쟁이 5번이나 발발했던 게 이 동북아시아입니다. 한국을 포함. 이 동북아시아가 그러면 왜 안정이 되었느냐?
한미 상호 방위조약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북중러,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사회주의 동맹, 전체주의 동맹 이것을 갖다가 힘으로서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세계 최강 제국인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왔죠. 힘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내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나라를 건국했다.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70년 동안 동북아시아 전쟁을 없앴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남긴 업적입니다. 그 뒤에 독재를 하고 인권 탄압한 과오는 여러분들이 별개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독립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 나라가 가만히 앉아서 지금의 선진대국으로 왔느냐? 그건 아니죠. 1960년대 초에 아시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로 5.16 혁명을 일으켰고, 버마의 내윈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게 다 60년대 초입니다. 아시아를 뒤흔든 두 가지 큰 사건입니다. 박정희 소장은 쿠데타로 집권한 후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끌고 가 국민들을 안심을 시켰고, 버마의 내위는 국가사회주의로 갑니다. 지금 미얀마죠. 그 버마의 내위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은 시기에 쿠데타를 했는데 한나라 체제 선택을, 한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라고, 한나라는 국가사회주의 체제고. 그 당시에 버마가 아시아의 최대 부국이었어요. 부자의 나라였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62달러 할 때가 5.16 쿠데타 난 직후입니다. 국민소득이 61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버마는 국민소득이 700달러였어요. 우리나라보다 10배 더 잘 살았어요. 하물며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충동 가면 장충체육관 있죠? 그거 우리 돈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필리핀에서 원조 자금으로 지은 겁니다. 그건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때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40년 지난 후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50년 지났죠? 60년 대국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가 있고, 버마 내윈이 쿠데타에서 집권해서 국가체제를 국가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간 미얀마는 지금 국민소득이 1,300불이 안 됩니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가 국가체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2012년도 미얀마 특사로 갔을 때 미얀마의 국회의장하고 그 나라 지도자들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정희와 내윈의 선택이 50년 후에 이렇게 나라의 차이를 만들었다. 그때 내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미얀마 국가 지도자들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 18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준 공도 있지만 인권 탄압과 비민주 국가였다는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국력의 결집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독재를 했다. 그런 반박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차치하고서라도 결과는 대한민국은 선진대국이라는 그런 기반을 구축을 했다. 맹자 말인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했습니다. 늘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재산이 없으면 가지지 못한다. 최소한 먹고 살 게라도 있어야지 항심,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대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민주화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87년 민주화 헌법이 들어오고 난 뒤에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다. 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체제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에 문정권에서 개헌을 하면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중에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살린다. 이것을 아마 공부한 일이 있을 겁니다. 난 그것을 보면서 섬찟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나라 이름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위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면 그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의 수식을 붙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는 되지 않는다. 최근에 좌파 우파의 대립이라는 글 학생 여러분들 많이 볼 겁니다. 원래 좌파 우파의 대립이라는 것은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의회에 좌측에 앉았던 당이
자코방당입니다. 우측에 앉았던 당이 지롱더당입니다. 이 좌측에 앉았던 자코방당은 급진 사회주의당, 말하자면 사회체제를 전부 뒤엎고 새로 하자, 급진주의자. 우파에 앉았던 지롱등당은 지금 말하면 보수주의 정당입니다. 점진적인 사회변혁을 이루자. 결국 프랑스 혁명은 완성은 보수 정당이 했습니다. 자코방당은 결국 자기들끼리 올라가고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혁명의 완성은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좌파 우파의 개념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나는 내 생각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좌파들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원래 좌파 이념의 중심 개념은 평등입니다. 우파 이념의 중심 개념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더 중시하고 자유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은 보수 우파 정당입니다. 그러나 평등을 중심 개념으로 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보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나는 보수 우파 진영에 있지만 가치관의 차이로 충돌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진영의 주장이 나쁘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네. 네, 그 2017년 대선 투표 그 토론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막말 논란으로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좀 말을 순화시켜서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원래 상대방한테 정치판에서는 공격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반박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제대로 반박을 해서 논쟁을 붙을 때가 있습니다. 왜 막말 프레임에 몰아넣나? 막말 프레임의 출발은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막말 프레임의 출발입니다. 자살을 했다니까 막말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타살이 되었나? 자살한 걸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걸 왜 막말이라고 하냐? 그쪽 주장은 서거했다고 하지 않고 왜 자살했다고 하느냐? 그게 이제 막말 프레임의 출발입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때 내가 지난 작년 1년부터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연말이 되면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평화회담이다. 북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털것만치도 없다. 그래 이야기할 때 언론과 민주당에서 문정권에서 위장평화는 막말이라고 했고 경제폭망은 악담이라고 했습니다.
나라 잘못되기 바랍니다.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어요. 내가 이야기했던 북핵 안 할 것이다, 위장평화다, 최근에 미사일 다시 쏘았잖아요. 그게 거짓말입니까? 그게 막말입니까? 나는 왜 그런 프레임을 짜느냐?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소위 메시지를 감산시키는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프레임입니다. 나는 막말을 해본 일도 없고 또 막말로 치부될 것도 없습니다. 또 개가지에서도 기차는 간다고 했어요. 너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 할 일 한다, 내 생각대로 간다, 그걸 막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개가지에서도 마차는 간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때는 그 막말이라고 온갖 언론 매체를 통해 다 공격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 박근혜와 대선할 때 개가지에서도 기차는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막말이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개가지에서도 기차는 간다고 했어요. 선거법 우리 당 사람들 반대한다고 했고 그 말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20대 국회의 사명이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합니다. 그때 언론에서 단 한 줄도 막말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내가 하면 막말이고 자기들이 하면 막말이 아니고 기가 막힌 비유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게 모르고 어리석게 쏘아넣은 사람들이 문제죠. 나는 막말한 일이 없어요. 막말한 거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제 기억상으로는 토론에서 돼지 발정제 얘기도 하고 좀 약간 그런 공영방송에서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돼지 발정제요? 네. 그거 내 책 봤습니까? 네? 2005년도 나 돌아가고 싶다는 책이 있어요. 내가 썼던 책이에요. 18살 때 대학교 1학년 하숙집에서 고대생이 아닌 타대생끼리 한 것을 내가 알고도 말리지 못했다. 그게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돼지 발정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 책 보지도 않고 그 내용도 모르고 마치 내가 한 양이냐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학생이 문제라. 그 책 봐야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 그걸 갖다가 소위 상대진영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도 인터넷 가봐요. 홍발정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참 어이가 없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나. 그 책에 보면 2005년도 내가 썼던 책이야. 그 책에 하숙집에 타대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말리지 못해서 후회된다. 그래서 그걸 마치 내가 그걸 죄를 범한 양 뒤집어 씌운 것을 그걸 빵말했다. 또 한번 대보세요. 오늘 가면서 책을 한번 사봐요. 나 돌아가고 싶다는 책이 있어요. 2005년도 나온 책. 죄송합니다. 자기 전에 한번 이거. 아니,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답답한 게 경상도 발음이 좀 세요. 억세요. 억세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홍준표가 하면 뭔가 막말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어떤 여성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그것은 막말이 아닌 것 같고 나는 그 이야기를 해요. 오죽 홍준표를 덮고 씌울 게 없으면 원래는요
뭐 제지했다 뭐 온갖 걸로 덮어 씌우는데 덮어 씌울 게 없으니까 이제는 망하지도 않은 막말했다고 덮어 씌우는 게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언론 수주이고 그게 정치 수주이고 거기에 쏘아넣으라는 게 또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물을 때 외에는 절대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더한 질문도 받습니다. 네. 대표님, 저 현 정권에서 주도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 이게 실패한 좌파 경제 정책입니다. 실패한 좌파 경제 정책인데 자기들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최저임금을 듬뿍 올려주면 그것이 이제 소비로 돌아와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 경제가 흐름이 좋아진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이게 모든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더 줄어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저소득층들이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더 많아졌습니다. 근로소득은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이고 이전소득은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일해서 번 돈보다 정부의 보조금 현금 보조가 더 많아졌다. 베네수엘라가 그래요. 베네수엘라가 석유로 한참 나라가 도입 풍족할 때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뭐 하려고 일할 겁니까? 거기에 현금복지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 쪽입니다. 또 하나가 그리스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민간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공무원 수를 늘립니다. 그리스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게 되면 공무원 퇴직금 연금을 감당 못해서 그리스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같은 나라가 워낙 강성노조가 발달하니까 제조업이 없어요. 그리스는. 그럼 뭐만 있느냐? 관광하고 공무원들.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나? 그러니까 그리스가 망. 최근에 일본의 어느 신문에 동아시아의 그리스로 간다. 한국을 가장 최근에 그래 묘사를 해놨어요. 한국의 실태를 쫙 이야기하면서 동아시아의 그리스로 간다. 공무원 늘어나는 거 그거 절대 좋은 일 아닙니다. 나는 경남지사로 있을 때 공무원 감축을 했어요. 요즘은요 동사무소 가보세요. 공무원이 필요 없습니다. 전부 전자화 돼가지고 그냥 주민등록 발급 뭐 하는 것도 전부 전자화 돼가지고 공무원이 별로 많이 필요 없어요. 동사무소 인원은 확 줄였대요. 그런데 공무원 인원을 정원하겠다. 민간은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미래같다는 것,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실패한 경제야. 그리고 모든 그 다른 나라의 통계가 최저임금을 올릴 때 고용은 줄어든다는 게 그 통계 수치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많아지고 고용도 많아지고 거기에서 소비로 들어오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 그거 안 되고 있는 건 벌써 자영업자들이 다 망했잖아요. 학교 앞에 안 가보십시오. 좀 아르바이트처럼 둘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아니에요. 돈도 비싼데 뭐 하려고 그래. 아버지, 딸, 아들, 손주가 와서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 좌파 경제 정책을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가 살려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3학년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뭐 어떤 막말이나 저런 언행에 대해서는 여쭤볼 생각이 없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한의사로서 이제 의료계에 임하고 있는 만큼 뭐 문재인 케어나 이제 처벽 보험 또는 의료 일원화 이런 거에 대한 아무래도 정치인들 분의 생각들 중에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좀 주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보장성 강화니까. 그런데 과연 그 정책을 시행을 해서 우리 국민연금 그 뭐죠? 그 기금, 예? 그 국민 그 의료보험 재정 감당할 수 있느냐? 의료보험 재정이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의료보험 재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집권 중에서 앞으로 의료보험은 100년, 200년 가야 할 그런 제도인데 원래 의료보험 제도 이거는 한국에서 하는 거는요. 이 좌파 정책의 전형적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 제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료보험 제도는 지금 미국도 못 만들고 있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내가 예를 한번 들어주면 긴급 의료, 내가 99년도 워싱턴 한 8개월 유학을 가 있을 때 국내 모 항공회사 직원이 자다가 복통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연락해서 병원에 실려가서 잠시 30분 복통 진찰하고 왔는데 그 사람 부담이 $1,000입니다. 미국은 긴급실의 의료는 일반 의료보다 거의 2배나 비싸요. 휴일은 더하고. 거기다가 의료보험이 그 직장 의료보험이 있어요. 있는데도 본인 부담금이 거의 그 당시에 99년도 내가 1,000불을 주는 걸 봤어. 미국은 지금 한국처럼 의료보험 제도가 없습니다. 이런 의료보험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 천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문재인 케어식으로 그렇게 보장성을 강화해줘도 의료보험 그 재정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면 나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자기들 집권 당시에만 인심 쓰고 다음 집권이나 대한민국 다음 집권 세력이나 그 누구라도 그거는 모르겠다.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아주 나쁜 생각이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그리고 의료보험 재정이 과연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몇 년 더 감당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고 정책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이 맞다. 학생 그 따져보면 아마 답이 나올걸요. 의료 일원화 한의학하고 양의학하고 일어나라기보다 각자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특성이. 굳이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방법이 꼭 양의학일 필요는 없고 한의학일 수도 있고 그건 환자의 선택이죠. 네. 또
컴퓨터 데이터 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최현규라고 합니다. 아까 학생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문기 재단이 복귀한 14년, 15년 이 당시에 저는 가장 최전선에 있었던 저도 총학생의 업무를 담고 있었던 총학생 간부였습니다. 당시 저는 정치적인 성향 자체도 저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직면했던 문제든 제가 지지했던 그 보수 정당의 사학비리 재단의 복귀에 원흉이 되었다는 그것을 듣고 정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 유리 20대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정치적인 색깔을 잘못된 보수나 잘못된 진보든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 20대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홍 의원님의 교훈이나 어떤 그런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2005년도 사학법 투쟁에 대해서 지금 와서 내가 입장을 밝혀달라 그 이야기도 아까 총학생 회장님도 하고 하는데 그 법에 대해서는 나는 좀 유감이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와서 이야기하기는 못하고 나도 결국은 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투쟁할 때 장애 집회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래도 말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비리사항이 창궐했다면 저희들로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해하기 어렵고 두 번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보수 우파냐 진보 좌파냐 거기에 개인의 성향을 가지고 진영 논리로 세상을 보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느 진영에 속해 있더라도 냉철함과 객관성은 잃지 말아야 한다. 보수 우파 진영에 있더라도 보수 우파가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면 따라가지 말아야 하고 또 지적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서 고쳐야 되고 진보 좌파 진영에 있더라도 잘못한 것이 보이면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나는 그것이 젊은이들이 패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맹목적으로 흐르는 경향은 있지만 젊은이들은 그런 냉철함과 냉혹함과 객관성은 지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다 학생들 질문 참 힘들게도 많이 한다. 그리고 질문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대학 특강을 좀 돌아다니고 오는데 대답하기 힘든 질문도 있고 질문 수준도 참 좋습니다. 하십시오. 대표님 혹시 다음 대선을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는지 궁금한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오더라도 내 원조선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국회의원 4번 해봤고 그것도 옛날에 한나라당이 무덤이라는 강북에서요. 당대표도 2번 했습니다. 여당 때도 했고 야당 때도 했습니다. 도지사도 2번 해봤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해봤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내 정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회 가보니까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질도 옛날과 달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돌아올 생각은 아직은 없다. 원주에서는 출마 안 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한청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나 그런 거를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이제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이제 무상급식을 중단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무상급식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나는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나는 이것을 공산주의 배급제다. 나는 보편적 복지를 반대합니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한테 줘요. 그걸 선택적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나는 그것을 서민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서민복지의 차이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똑같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복지는 이건 공산주의 배급제도지 그건 복지제도가 아니다. 100만 원을 나눠줘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요즘 아동수당인가 뭐 학교수당으로 29만 원 월 주죠. 가정마다. 그 처음 시행이 될 때 강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품계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강남에 먹고 살만한 집안에 며느리들이 모여가지고 명품계를 만드는데 그 돈 29만 원 나오는 날은 그걸 모아갖고 한 사람한테 개를 태워줬대. 그래서 샤넬백을 사기도 하고. 그게 명품계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이 29만 원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좀 더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 사람 줄 돈을 모아갖고 100만 원 하면 줘봐요. 얼마나 고맙게 쓸 겁니까? 나는 경남지사 있을 때부터 소위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공산주의 배급제도다. 가진 자한테 주는 것을 자유를 주면 되는 것이지 가진 자한테는 자유를 주는 것이 복지다. 네 가진 돈 마음대로 써라. 사채한다고 욕하지 않을게. 응? 가진 자들이 돈을 벌어야지 시중에 돈이 나오죠. 가진 자들은 앉아서 서민 위화사금이라고 하고 막 그걸 갖다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진 자들이 돈 안 쓰죠. 가진 자들이 돈 안 쓰면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가진 자한테는 자유를 주는 게 나는 복지라고 생각해요.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야 돼요. 넘어지면 서민의 기회를 또 한 번 더 주고 또 넘어지면 또 주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나는 좌파 정권이나 좌파 정부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반대합니다. 예컨대 무상급식도 어느 정도 수입 일정 되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97%가 급식비를 받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은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은 급식비를 받습니다. 또 미국은 급식비 내는 사람 중에서도 전액 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소득의 기준으로 해서 절반 3분의 1 내는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줍니다. 우리나라처럼 돈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걸 복지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자유를 주는 게 복지. 비난 안 할 테니까 나가서 다이아 목걸이 사고
다양한 사고 BMW 타고 다 알아요. 돈이 시중에 돌아야지 서민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복지 개념은 나는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라 이야기 안 하고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식 배급제도다. 나는 서민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더 주자 이거. 같은 예산이 있으면 정부의 예산이 1조가 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한테 매달 100만 원씩 주자 이거. 그걸 29만 원씩 잘라가지고 필요 없는 사람한테 주지 말아요.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안 주는 것이 정의다. 그런 사람한테는 자유를 주는 게 복지다. 자, 마지막으로 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 학생회장 맡고 있는 경작과 1사학번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안 했어요? 처음 마이크 잡았습니다. 최근 사법개혁, 선거제 개혁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하여 스스로 법을 만든 자유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구시대적 폭력 행위가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제안한 데 이어 국회를 보이콧하고 민생은 외면한 채 연일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자유한국당 해상 청원이 역대 최다인 170만 건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언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라고 일갈한 바가 있으신데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최근 조사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 여론에 역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회의 진행 방해, 폭력행위 등 위법행위가 난무하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홍준표 대표님께서 아직 전 자유한국당 대표이셨지만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시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마이크 잡겠습니다. 내가 지금 대표라면 좀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지금 하는 거 그거는 나는 아직 부족하다. 왜? 지금 질문하신 분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하십니까? 그 내용 국민들 모르는 게 90% 넘습니다. 95% 넘어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금 바꾸고 있는 게 어떤 제도냐? 내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비례대표 75석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 지역구를 222석으로 한다고 하죠. 그래갖고 300명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례대표 75석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75석의 정당 득표한 대로 나눠야 되겠죠? 그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죠? 그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구 경북 지역의 어느 지역구에서 전국 지역구에서 우선 예를 듭니다. 정당 지지율을 40% 얻고 지역구에서 120석이 당선이 됐으면 이번에 민주당하고 그 주로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제도죠. 이 제도에 따르면 1차 비례대표의 75석 중에 절반 배분할 때는 이 지역구에서 선전한 정당은 비례대표가 제로입니다. 의석 분배 없어요. 왜? 300석에 40% 득표했으니까 30, 40이 120명을 다 채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가져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투표는 후보자한테 정당하고 투표하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에 투표를 합니다. 네? 정당 지지율에 투표하는 것은 순수 그 비례대표 분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 받았으면 몇 석을 줘야 돼요? 471이 28하고 45, 20 30석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로예요. 그럼 2차로 배분할 때는 또 그 절반은 그때서 참가 자격을 줍니다. 왜 이래 하느냐?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당선되지 못하고
정당 지지율, 정당 득표율만 10% 받았다. 지역구는 제로. 아무도 당선된 일이 없어. 그러면 이 10% 정당을 이 사람들 계산에 의하면 300명이 10%니까 30석이라는 거지. 그래서 30석을 우선 배분하려면 첫 번째 비례대표 배분할 때 이 정당한테는 이 군소정당한테 무조건 15석을 줘야 돼. 세상에 이런 엉터리 없는 계산법이 어딨냐. 근데 이런 계산법을 해놨으니까 심상정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고 했잖아요.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그 법을 지금 소위 좌파연대에서 탄생시키려고 해요. 그걸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걸 몸으로 안 막으면 어떻게 막아요?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현행 투표 제도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걸 왜 억지로 하려고 하겠어요? 좌파연합에서 내년에 180석 이상을 차지해서 개헌선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헌선 확보하고 난 뒤에 내년에 사회주의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 대통령 공약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 쏴도 아무 말 못하고 복을 매는 겁니다. 그 전제 단계로 이 선거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걸 놔둘 수 있어요? 그게 밥그릇 싸움에 불과합니까? 나라 체제를 바꾸는 일. 그래서 선거법을 반대하고. 두 번째 공수처 법안은 검찰청 위에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공수처가 잘못하면 그 위에 공공공수처 또 하나 만들 거요? 그건 아니죠. 세계 어느 나라도 공수처라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 좌파들만 주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제도. 문제의 본질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만 강화시켜주고 검찰이 그 독립성 강화에 따른 법원의 견제장치만 더 강화해주면 나라의 사법체계로 바로 들어가요. 국민들은 공수처가 그러면 찬성이 60몇 프로 70몇 프로 국민들이 과연 이 제도의 본질을 알고 찬반을 표합니까? 지금 학생도 이 선거법의 본질을 알았어요. 몰랐을 거예요. 여기 다 들어오신 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건지 그 내가 그 유튜브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거냐 설명 한번 보세요. 내 유튜브에서 설명해 보고 도표까지 다 그려놨어요. 과연 이런 제도를 국민들이 알고 동의를 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이해찬 대표도 무슨 제도인지 나도 복잡해서 모르겠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국민은 알 필요 없다. 자기들 말만 되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제도를 어떻게 안 막아요? 국회의원 배치 띄고라도 이건 막아야죠. 그건 밥그릇 싸움 아니에요. 여론조사의 함정이라는 건데 한번 또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안 믿습니다. 내가 당대표 때부터 네이버가 잘못하고 있다.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기사 조작을 하고 편집 수준 배열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냥 잊지 않겠다. 계속 네이버를 공격했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 한번 켜봐요. 링크를 아웃링크로 바꿨어요. 네이버에서 뉴스 선정을 안 해요. 각 신문사마다 방송사마다 뉴스 아웃링크 제도로 해갖고 그 회사가 뉴스를 올립니다. 그래야 공정하죠. 다음은 뭐 영향력이 없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기사 피가 배하고 올리든 말든 나는 그거는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그 두 번째, 지금 여론조사가 제대로 한다고 봅니까? 여론조사는요, 한 번 전화 오면 핸드폰을 6분 이상 들고 있어야 됩니다. 학생 6분 이상 대답할 자신 있어요? 6분 이상 안 있어요. 그러면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격렬한 지지자 아니면 격렬한 반대자입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통상으로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매일 하는 여론조사 나오는 뭐 신문에 리얼미터인데 그 응답률 3, 5%도 안 돼요. 1000명한테 전화하면 30명이 대답 안 한다. 100명한테 전화하면 3명에서 5명만 전화. 격렬 지지겠죠. 두 번째, 요즘 여론조사 중에서 상당수가 패널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일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전화하면 그 사람이 성향이 뭐고 그 사람은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이고 그 데이터가 다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은 전화하면 잘 받아주고 그 자기들 다 있죠. 그러면 여론조사 돌리는 그 안내 상담원은 USB라고 이런 걸 하나 줍니다. 그걸 꼽으면 전화가 자동적으로 가요. 프로그래밍 된대. 그 사람들은 죄 없지. 근데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론조사 하기 전에 프로테이지까지 정해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론조사는 조작이고 엉터리가 많다. 실제로 밑바닥 여론하고는 판이 틀리다.